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즈.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이준석 최고는 오는 길에 약간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암동 도로는 저기가 한번 막히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차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늦는다고 하니까 네. 오면은 합류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YTN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입원 그렇죠. 문제, 선거법 직권남용. 문제 네. 모두가 무죄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죄가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부분, 뭐 최근에 있었던 조현병 사건 이런 것도 뭐 이슈가 아니면 같이 연관이 됐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증거를 검사가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유리하고 검찰한테 불리한 증거 그것을 안 내고 나중에 그게 좀 발견이 됩니다. 재판부에. 상당히 그 부분이 결국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 검사 같은 경우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 비록 이 소송의 당사자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 재판의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라면 내야 되는데 그 객관 의무 위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녹음 파일, 그렇죠. 또 친모의 녹음 파일 이런 것을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도 내지 않았거든요. 이건 저는 좀 더 이 재판 결과하고 관계없이 약간 문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검사 검사도 하고 판사도 했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쉽진 않죠. 그렇지만 뭐 재판을 하다가 뭐 저야 뭐 어떤 권력 사건 같은 거는 뭐 많이 하는 군 검사였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없지만 이제 정치나 특수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현직 지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다면 재판에 참조하라고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에서 그걸 알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데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겠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뭐 일부러 돌 맞으러 오는 거 아니냐? 좀 솔직한 말로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기를 원하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는 해야 됩니다. 징계 같은 것들, 망발했던 사람들, 막말 이런 사람들 했던 사람들을 징계를 해놓고 최소한 간다면 뭔가 진정성이 보이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래 간다면 지지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반길 거며 오히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비슷하게 했잖아요. 광주 갔다가 다음에 대구 갔던 그 효과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지지층을 결집. 그래서 광주나 거기서 어떤 탄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1야당 대표로서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만 가려면은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죠. 징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해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히든지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부처님 오신 날에 합장 그 보배식에 참석해서 합장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이게 정치인과 그 개신교인가의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종교가 정확하게 개신교를 알고 있는데 절에 가면 다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했죠. 이명박 대통령 유명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면 뭐 합장이고 뭐고 절이고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치인의 DNA가 없다. 막 들어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리는 막 고하면 치고 막 이렇게 연설 같은 걸 이제 누구한테 좀 배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합장하고 이런 건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할걸요. 이슬람 필요하다면 이슬람도 할걸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황교안 대표도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불교표도 무시 못할 텐데. 무시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 그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부각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합장 그 이상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원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이 가시기 전에 또 일베 영어를 써서 시끄럽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했었다고 본인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주장을 하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의도적인 발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좀 더 떨어지거든요. 예, 우리가 3부에서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발언 이후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만은 확장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지층 결집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총선이 사실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계속 지지층만 결집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수도권 쪽을 보고 합리적인 발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발언이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주목받아서 아니면 이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지지층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예전에 탄핵 전 예. 그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고무된 지지율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더 좀 올리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는 발언해가지고 그 당시도 민주당도 안 좋은 적도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정치를 귀태 발언 이런 거 있죠. 그런 발언이죠. 품격을 잃었을 때 과연 그 중간층을 잡아야 되는데 중간층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 그거는 사실은 자명한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표를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선거는 2% 싸움이잖아요. 예. 선거는 수도권에 51대 49로 누가 이기고 지고가 되는데 그 51대 49에서 이런 한센병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 자꾸 저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이걸 전략적으로 짜고 들어온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연일 장애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쯤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풀 때가 됐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풀어야 되는데 우리 리얼미터 조사 다시 언급하면 좀 그렇고 약간 전환점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네. 근데 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면. 하겠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죠. 언제 정치인 오셨네. 예. 이준석 씨가 나왔습니다. 예, 정치인 오셨네. 예. 손학규 대표님 하시는 거 보니까 명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지? 우리 바른미래당 지금 얘기 안 하고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예. 자, 이 장애투쟁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좀 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죠. 그렇죠.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타이밍은 맞아요. 지금 장애투쟁할 타이밍 맞아요. 왜냐면 국회 일정이 별로 많진 않기 때문에 추경 정도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템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약간 지나간 기차를 붙들고 지금 뒤에 손을 들고 있다. 그거 필요하면 나중에 본회의 할 때 그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리고 다른 안을 내든가. 그러니까 다른 안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의 270석 비례대표 폐지 요 두 가지가 골자인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지금 애초에 본인들의 안이 뭔지도 지금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270석으로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하는 것이 그냥 정치 혐오에 기반한 어떤 대중적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동작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좀 펜을 잡고 숙제를 할 때가 돼가는 게 아닌가. 언제 돌아옵니까 근데 저래 많이 갚아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미묘한 서로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막말 경쟁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경쟁이 나 궁금해서. 예? 서로 이제 연금 꾸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서로
돋보이려고. 지금 크게 대권. 용금 꾸고 있어요. 예. 이게 나경원 원래 원내대표도 대권을 꿈꾼다고 네.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야구에 비유하면은 타자가 홈런을 노리는 순간부터 스윙이 커지고, 아하. 예, 이제 선풍기라고 그러죠. 이제 뭐 한번 시원하게 날리는데 네. 맞으면 홈런이요. 아니면은 삼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최근에 그런 액션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나경원 대표의 뭐 발언들. 실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수습자요 하면서 그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라는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장애투쟁을 풀고 네. 빨리 안에 가서 싸우면 한교안 대표보다 더 돋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대선 지지율 승부에서 나경원 대표는 언제 아까 말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 이름을 넣어주나 이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인정을 받아서 무슨 뭐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은 순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상당한 발언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대표 고민인 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와 비견될 만한 지지율을 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스윙이 큰 곳, 조금 더 이제 호쾌한 스윙을 날린 쪽은 나경원 원내대표다.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삼진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해보죠. 그 전에 이준석 최고 접촉사고 났다는데 괜찮아요? 제가 접촉사고 난 게 아니라 제 앞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럼 뭐. 진입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도로는데가 예, 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최고가 직접 사고 난 줄 알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희 그 청취자 의견이 네. 그 문자 같은 오프라인 쪽에서는 보수 쪽 의견이 상당히 많고 네. 유튜브라든가 뭐 팟캐스트라든가 이쪽 댓글은 진보 쪽 의견이 상당히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최고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다 이 진보 쪽 댓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들었나 보네요. 이 묘한 기분인데 이게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그 중도를 좀 잡아야 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아니요, 제가 되게 상처받은 적이 언제냐면요. 예. 그 교통방송 라디오를 하는데 예. 제가 발언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씨 말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제 이게 올라온 거 뭐 이제 진짜 그거 정치 혐오 아니겠습니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제가 약간 그런 상황도 겪은 적이 있는데. 네. 예. 그래, 어쨌든 걱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뭐 표 차이가 많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하다가 했습니다. 다 중간에 개표도 안 했죠. 했어요. 예. 예.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있구나. 저는 왜냐면 지금 이 구도화에서 저희가 12표, 13표를 얻으면은 이제 우선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이었는데 바른정당 계열 표 8표의 이탈은 거의 없어 보였는데 다만 국민의당 계열 표들 중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은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그게 3표, 4표다 이런 설까지 돌았거든요. 그럼 사실 안철수 대표의 위상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결과로 드러난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의 당내에서의 적어도 대선 주자로서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손학규 체제에 맞서가지고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어쨌든 창업주들의 어쨌든 역할이 아직까지는 당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 정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 대표 경선 때 네. 안철수계로부터 이 손학규 대표가 힘을 좀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나머지는 뭐 하태경, 이준석, 네. 권은희 이 셋은 뭐 바른정당 출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계열의 사람들이 표를 줄 수 있을 만한 후보가 뭐 굳이 정당 논리로 따지자면은 손학규 후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손학규 후보 쪽으로 어느 정도 몰리면서 대표가 그러면 됐죠. 안철수계까지 등을 돌렸다 이렇게 되면은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손 대표님이 아침에 강원도에 사찰에 신흥사에 사찰에 가셔가지고 예. 제가 아침에 부인학회 차를 몰고 가서 또 차담을 만났습니까? 나눴는데 네.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사퇴 의지요? 버티는 의지. 예. 근데 뭐 할 때마다 뭔가 터져요. 오늘 이재명 지사 판결 선고돼서 그것도 저도 처음 들었네요. 거기 가셨는 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거기 이제 손학규 징크스라 불리죠. 예, 뭐 하려면 뭐가 탁 터지고. 아니 근데요. 제가 솔직히 안쓰럽긴 한 게 제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하고 정치적으로는 좀 대립하고 있지만은 제가 인격적으로는 참 좋은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인데 괜히 굉장히 그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력이라는 게 뭐 나이에 대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진 예. 것 같아가지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곧바로 가서 내가 충원을 이야기하겠다. 그게 사퇴하라는 사퇴시키려고.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요. 오늘 4시에 손학규 대표랑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걸 앞두고 손학규 대표가 3시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 그걸 보고 오신환 대표랑 말하고 나가지고 센 말 하면 힘드니까 오히려 그 전에 이미 지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애초에 의지가 강하다. 예. 그런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특히 최근에 오신환 대표가 당선됐는데 앞으로 수구 보수 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석을 좀 국회에서 해보자면 오신환 대표가 당선됐는데 당선을 지지한 세력들이 수구 보수라는 것이냐. 그쪽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센 말이 나왔을까 약간 좀 의아합니다. 저는 이거 한 번만 여쭙고 싶긴 해요. 이준석 대표 좀.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됐다는 거는 곧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간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잘할까 합니까? 그게 정확한 손학규 대표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저는 진짜 잘 몰라서 국민들에게 유포하는. 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사실 그 의심이 서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호남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제 의구심을 바른정당계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고,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좀 바른정당계랑 안철수 대표 쪽 연합군이 가서 사실 지금 그쪽에서는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둘 다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손학규 대표 등을 밀게 되면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제3지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글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손학규 대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팀에서 그 민주평화당 팀에서 가장 이제 책사로서 또는 모사로서 가장 또 인정받으시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오늘 뭐라 하셨냐면은 사실 그 시나리오 종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고, 손학규 대표가 유승민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에게 바른미래당으로 입당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면은 손학규 대표께서는 상당히 좀 평소의 이미지, 그러니까 큰 길로 다니시는 이미지랑 다르게 어두운 곳에서도 뭐 거래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홍정욱 전 의원 영입설이 있던데, 홍정욱 전 의원이 지금 본인이 소유하던 언론사를 팔았거든요. 준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친하잖아요. 얘기 한번 물어봤습니까? 저는 정치인 되기 전에는 제가 동무모임에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뭐 자주 교류할 기는 없었고요. 같은 지역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를 도와주는 조직이 사실 송정우 의원님 돕던 조직이랑 공유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원구 상계동이 그 왼쪽에는 수락산, 오른쪽에는 불암산이 있어가지고 이게 산 사이에서 지세가 좀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철수, 노회찬, 홍정욱 그리고 이준석 등의 센 사람들 많네. 다소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이준석만 안 됐네요. 안 됐네요. 참 이게 뭐. 다 한 번씩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 죄로 운명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거기 출신은 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석 최고가 조금 늦는 바람에 많은 얘기를 못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 못다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